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최고의 교통 시스템 전문가가 한국 방문 후 혼란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세계 최고 엔지니어라고 평가받는 그녀가 배울 것 없다며 냉소적으로 떠났던 출장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우리는 수십 년 뒤처져 있었다는 망연자실한 상태로 고백했습니다. 대체 그녀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럽 연구기관마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의 경악한 진실과 일주일 만에 세계 최고 전문가의 모든 편견을 무너뜨린 한국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사연을 통하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에서 교통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클라라 모건입니다. 엔지니어로 선진 기술 분야에서 제 목소리를 내며 살아왔습니다. 복잡한 도시 교통망을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일이 제 전문 분야죠. 지금까지 수많은 국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을 맞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항상 복잡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께서 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큰 손해를 입으셨거든요. 당시 아버지는 절대 신뢰하지 마라. 그들의 미소 뒤에는 항상 숨겨진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어린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대학에서도 아시아 국가들이 서구의 기술을 모방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빠른 성장이지만 깊이 없는 발전이라는 평가가 줄을 이뤘어요. 대학원 시절 한 한국 유학생과 공동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열심히 했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보다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때의 경험이 제 머릿속에 한국은 모방은 잘하지만 혁신은 부족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죠. 이런 편견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일 수 있겠어요? 이건 제가 동료들과 나눈 대화에서 자주 했던 말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오랜 역사와 축적된 기술력에 비하면 한국은 그저 빠르게 따라오는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독일의 자동차 산업처럼 오랜 시간 세계를 선도해온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제게 소속 연구소 책임자가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클라라, 한국의 휴게소와 교통 인프라 혁신 사례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맡아주겠나?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왜 선진국인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책임자는 진지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최근 몇 년간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어. 그들의 노하우를 배워오면 우리 시스템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불편함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배운다는 건지, 진정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긴 한 건지 의문이 들었죠. 그러나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 경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마지못해 수락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불안함과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에 출발해야 합니다. 책임자의 말에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부족한데 낯선 나라에 가서 연구를 진행한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짐을 꾸리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어도 모르고 문화적 차이도 클 텐데 과연 제대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죠.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한국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아보는데 온라인에서 본 한국의 모습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초고층 빌딩들과 현대적인 도시 풍경, 첨단 기술로 가득한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의심은 남아있었죠. 보여주기식 발전은 아닐까?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내실은 부족하지 않을까? 출발 전날 동료 마이클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클라라, 조심해. 최근 한국에서 외국인 연구자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다는 소문이 있어.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미 불안했던 마음에 두려움까지 더해졌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이 프로젝트가 정말 옳은 결정인지 계속 고민했죠.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예상보다 훨씬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도 빠르게 처리되었고 안내 시스템도 영어로 잘 제공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것은 있었죠.
이건 단지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겠지.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현대적이었고 열차도 깨끗하고 정확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열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지만 한국어라 이해할 수 없었죠. 주변 승객들은 당황한 기색 없이 침착하게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 한국인이 영어로 설명해 주었어요. 앞쪽 선로에 작은 문제가 생겼답니다. 곧 해결될 거예요. 10분 후 열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더 커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언어 장벽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실감했죠. 만약 실제 위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게다가 동료가 말했던 사고 소식까지 떠올라 더욱 긴장됐어요. 서울의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으로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연구소 책임자였어요. 클라라, 상황이 급박해졌네. 한국 국토부에서 우리의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고 싶어 해. 내일 바로 회의가 잡혔어.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중요한 회의라니요. 저는 당황스러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라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을 위한 중요한 자리였던 거예요. 밤새 자료를 검토하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과연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 그들이 정말 우리보다 앞서 있다면 내 전문성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면의 갈등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잠들기 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했어요. 다음 날 아침 긴장된 마음으로 한국 국토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현대적이었고 로비에는 첨단 교통 시스템 모델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전시용이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서 보니 정교한 디테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으며 여전히 마음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죠. 회의가 시작되었고 한국 측 담당자들이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영어 실력은 예상보다 훨씬 유창했어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 특히 휴게소와 고속도로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데이터와 통계, 실제 적용 사례를 보여주는 영상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질문을 받는 순간 시작됐습니다. 모건 박사님, 유럽의 교통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말을 더듬고 불명확한 답변을 내놓자 회의실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회의 후반부에는 실시간 교통관리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어요. 그때 갑자기 화면에 빨간 경고창이 뜨며 알람이 울렸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죠. 한국팀은 즉시 대응 모드로 전환했고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실시간으로 대체 경로를 설정하고 응급 서비스를 조율하며 주변 교통 흐름을 관리했습니다. 모든 일이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됐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여기 있는 전문가들은 이미 우리가 이론으로만 논의하던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방만 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자존심은 상처 입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걷다가 완전히 젖어버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축축하게 젖은 채 로비에 들어서는데 호텔 직원이 다가와 따뜻한 타월을 건네주었어요. 괜찮으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 작은 친절에도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방에 돌아와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오늘 하루의 경험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편견이었던 걸까? 한국은 정말 우리보다 앞서 있는 걸까? 그렇다면 내 전문성은 무엇인가? 자문자답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죠. 그날 밤 연구소 책임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실패했다고 인정해야 할까? 아니면 더 깊이 연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야 할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의문이 맴돌았어요. 과연 한국의 진짜 역량은 무엇이고 내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현장 조사를 위해
서울 외곽의 한 휴게소로 향했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 맑은 하늘 아래 고속도로는 어제의 사고 흔적 없이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어요. 휴게소에 도착하자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복합 문화 공간에 가까웠거든요.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국토부 소속 강대호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며 밝게 웃었어요. 모건 박사님, 어제 회의에서는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실제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대호의 친절한 태도에 어제의 긴장감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강대호는 휴게소 내 첨단 시스템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전기차 충전소, 태양광 패널,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까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마트 화장실이었습니다. 각 칸마다 센서가 설치되어 이용 상황과 청결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운영 시스템입니다. 라고 강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휴게소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노인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과 직원들의 대응은 신속했습니다. 누군가가 즉시 응급 버튼을 눌렀고 30초도 안 되어 휴게소 내 의료 담당자가 도착했어요. 강대호는 저를 안심시키며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휴게소에는 의료 인력이 상주하고 있어요. 고속도로에서의 응급 상황은 생명과 직결되니까요. 노인은 다행히 금방 의식을 되찾았고 10분 후에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교통 통제였어요. 휴게소에서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특별 응급차로가 열렸고 주변 차량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양보했습니다. 이건 스마트 신호 시스템과 시민의식이 결합된 결과라고 설명했죠. 그날 오후 강대호는 저를 서울교통관제센터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서울 전역의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분석가들은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며 필요할 때 즉각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서울의 교통체증이 25% 감소했어요. 라는 말에 저는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관제센터 투어 중 갑작스러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한 터널 내부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는 알림이 표시됐어요. 순간 긴장했지만 직원들의 대응은 놀라웠습니다. 자동으로 터널 내 환기 시스템이 작동했고 주변 도로의 신호가 조정되면서 응급 차량의 경로가 확보됐어요. 모든 과정이 마치 정교한 교향곡처럼 조화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날 저녁 강대호와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발전한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우리는 공간이 제한적인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 그게 한국의 철학이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혁신이었고 표면적인 발전이 아닌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강대호는 저를 한국도로공사연구센터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였어요. 연구소장 김민준 박사가 직접 안내를 맡았습니다. 모건 박사님, 우리 하이패스 시스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저는 솔직히 그런 시스템에 대해 모른다고 인정했죠.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이패스는 차량이 톨게이트를 정차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시스템 덕분에 고속도로 통행 시간이 평균 30초에서 2초로 단축됐어요. 숫자로 보면 작은 변화 같지만 전국 규모로 계산하면 연간 약 9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경제적 효과를 함께 제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연구센터 내 시뮬레이션 룸에서는 실제 도로 상황을 재현한 가상 시스템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C-ITS의 눈길을 끌었어요. 이 시스템은 차량과 도로 인프라가 실시간으로 통신하면서 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이 기술 덕분에 실증 지역의 교통사고가
45% 감소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서울 주요 도로의 교통 흐름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도로에 매립된 수천 개의 센서가 차량 흐름을 감지하고 AI 시스템이 이를 분석해 최적의 신호 체계를 자동으로 구현하는 구조였어요. 교통신호 하나로 도시 전체의 흐름이 바뀝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도시 생활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었습니다. 응급차나 소방차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신호가 조정되어 최단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스템 도입 후 응급차의 현장 도착 시간이 평균 3분 단축됐습니다. 인명과 직결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연구센터 투어 중 제가 가장 놀란 것은 스마트 도로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인공지능과 드론을 활용해 도로 균열이나 파손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보수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미세 균열도 AI가 찾아내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덕분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 결함이 73% 감소했죠. 점심시간 김 박사와 함께 식사하며 미국과 유럽의 시스템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은 부분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어요. 특히 기술 도입 속도와 시민들의 적응력이 놀라웠죠. 미국에서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평균 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1-2년 만에 가능한가요? 제 질문에 김 박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죠. 이런 환경에서는 빠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수예요. 위기가 기회가 된 셈이죠. 그의 설명은 단순했지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제한된 조건 속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낸 한국의 지혜가 느껴졌어요. 연구센터를 나온 후 강대호는 저를 도심의 한 교차로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신호등이 바뀌기 전 바닥에 설치된 LED선이 미리 빛나면서 보행자에게 신호 변경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강대호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이런 세심한 배려가 담긴 시스템에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그때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차로를 지나던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엔진에서 연기를 내뿜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은 순식간에 위급해졌죠. 하지만 놀랍게도 주변의 교통 시스템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교통신호가 자동으로 조정되면서 위험구역 주변의 차량들이 안전하게 우회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이건 응급상황 자동 감지 시스템입니다. CCTV와 AI가 위험 상황을 인식하고 즉시 대응하죠. 강대호의 설명을 들으며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학이 담긴 시스템이었어요. 불과 5분 만에 소방차가 도착해 위험 상황을 처리했고 교통 흐름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정상화됐습니다. 그날 저녁 강대호와 함께 한국의 전통 식당을 방문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선진적인 시스템을 가질 수 있을까 의심했죠. 강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작다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됐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내야 했거든요. 그의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가 열등하다고 여겼던 요소가 오히려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식사 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비를 피해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비상용 우산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필요하면 사용하세요. 반납은 다른 편의점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런 작은 배려에도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모든 곳에 스며 있었어요. 호텔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은 그저 모방하는 나라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어쩌면 내가 더 배워야 할 나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시스템을 가진 곳으로 보였어요. 제 마음속 편견의 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마지막 날 강대호는 저를 한국도로공사의 한상규 팀장과의 미팅으로 안내했습니다. 한 팀장은 30년 넘게 한국의 교통시스템 발전에 기여해온 베테랑이었어요.
그의 사무실 벽에는 오래된 도로 지도부터 최신 스마트 시스템 설계도까지 한국 교통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모건 박사님, 좋은 시스템은 기술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팀장의 첫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우리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사람이 먼저, 기술은 그 다음이죠. 화려한 기술보다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팀장은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발전한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쟁 후 폐허였고 제대로 된 도로 하나 없었다는 이야기였죠.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해야 했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했어요. 그 과정에서 실패도 많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지금의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어요. 한국의 발전은 단순한 우연이나 모방이 아닌 간절함과 필요에서 비롯된 진정한 혁신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팀장이 말한 우리라는 단어였어요. 그의 이야기에는 항상 나가 아닌 우리가 중심이었습니다. 한국인에게 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사회적 연결망이자 공동체의 기반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편의보다 전체의 흐름을 중요시합니다. 이 말을 들으며 이전에 보았던 시민들의 질서 있는 모습, 응급 차량에 자연스럽게 길을 양보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미팅이 끝난 후 한 팀장은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그가 직접 그린 미래 교통 시스템 스케치였어요. 놀랍게도 그 스케치에는 지금 한국이 구현하고 있는 많은 기술들이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날 오후 강대호와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박사님의 눈에서 의심이 느껴졌어요. 지금은 달라 보이네요. 강대호의 말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맞아요. 저는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 모방하는 나라, 그런 선입견들이요. 이제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게 됐죠. 한강을 바라보며 강대호가 말했습니다. 이 강도 한때는 전쟁으로 오염됐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됐죠. 모든 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오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다음에 또 한국에 오고 싶어요. 그때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 말에 강대호는 환하게 웃었어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우리도 박사님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으니까요. 그의 열린 마음과 겸손함이 저를 다시 한번 감동시켰습니다. 귀국을 앞둔 마지막 날, 한국 국토부에서 특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가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일주일 전에 저였다면 자신감 없이 떨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깊이 이해했고 그 안에 담긴 철학도 느꼈으니까요. 유럽과 한국은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함께 협력한다면 더 나은 교통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 발표가 시작되자 회의실에는 진지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한국의 효율성과 신속한 의사결정 과정, 유럽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결합된다면 우리는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로 양국 연구진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글로벌 스마트 교통 표준을 제안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각국의 장점을 살리면서 전 세계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통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었죠. 회의실에서는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고 많은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국 국토부 장관이 직접 저를 불러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모건 박사님의 열린 마음과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죠. 제가 이곳에서 인정받고 더 나아가 함께 일할 기회를 얻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길 강대호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 지금 한국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의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 안의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닌 혁신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놀라운 나라로 기억할 것입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 그 사이로 흐르는 한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효율적인 교통망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이 아름다움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연구 보고서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서 국민의 따뜻함과 창의력이 살아있는 나라다. 이 문장으로 보고서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냉정한 분석가가 아닌 진정한 경험자로서 제가 느낀 감동을 담고 싶었거든요. 이번 경험이 저의 인생과 전문성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기술은 국적이 없고 혁신은 크기로 결정되지 않으며 진정한 발전은 사람을 중심에 둘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배움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짧았지만 그 영향은 평생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꼭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동살롱은 더 따뜻하고 감동 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항상 행복하세요.